28년 만에 나온 가장 높은 투표율의 결과는 막강한 여당입니다. 300석 가운데 180석을 얻었습니다. 개헌만 빼고 입법과 인사 그리고 예산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3당의 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생긴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투표를 시작한 이후론 처음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선택이 확정된 오늘 이긴 쪽도 진 쪽도 모두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워낙 대승인 만큼 오히려 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선 자축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세월호 6주기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네, 책임이 무거워진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180석이나 얻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예상을 웃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놀라움이 섞인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크게 진 통합당의 오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통합당은 선거 결과를 되새겨볼 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한 데다 조경태 최고위원 1명 빼곤 지도부 모두가 낙선을 한 상황이라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선거를 지휘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홀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도 발언 들어보시죠.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패배 원인이나 책임을 놓고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낙천자나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황교안 체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압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천 탈락했던 통합당의 김재경 의원은 탈당, 정계 은퇴 이상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출마를 선언했던 박인숙 의원도 황 대표를 정점으로 한 지도부가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에 염장 지르는 일만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선거 막판 터져나왔던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한 번도 유가족의 아픔을 가벼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청와대로 갑니다. 심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죠? 네,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큰 승리 앞에서 청와대뿐 아니라 여권 전체가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반응입니다. 청와대가 전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신중함에 방점이 찍혀 있네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중간 성적을 아주 잘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 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1야당이 강하게 정권 심판론을 폈지만 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또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가 남은 임기에 큰 국정 동력이 된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내부적으로야 압승을 반기는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다만 역시 참모들도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알고 4분 오열하는 순간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탄핵 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당청 갈등 끝에 정권이 교체됐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제는 더 이상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실수 없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바로 영향을 줄까요? 네, 각종 개혁 법안과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예산안 등이 전부 다 공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를 이끌기 위한 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개편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공격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보필하기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에 교체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방금 청와대의 반응을 들으셨지만 여당의 승리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과를 내면서 여당을 향한 여론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3월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주춤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2월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어제 3월 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이날 여당은 코로나19 대처 성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와의 전쟁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와 싸우는 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빼곤 다른 이슈들이 모두 주목받지 못하던 상황. 선거는 코로나 선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로 채웠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면서 빨리 수습하고자 한다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고. 이런 가운데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총선 직전 20명까지 뚝 떨어졌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며 1년 반 만에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게 총선의 직접적인 승리 요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중도층을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공천 파동을 오히려 주도했고 막말 논란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게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벨트와 영남권을 제외하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성적은 전패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역정당이란 평가까지 나옵니다. 반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33.8%를 얻어 비례대표 득표 1위를 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선 통합당이 중도층 유입에 실패했다는 증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평소 당의 전국 지지율과 비슷한 비례대표 득표율로 볼 때 확실한 지지층이 있음에도 각 지역구에서 중도층을 잡는 데 실패해 참패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는 이미 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랄까, 그다음에 막말 파동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표를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실제로 황교안 전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맡긴다고 해놓고선 공천 결과를 여러 차례 뒤집었습니다. 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공천에도 개입해 한선교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논란도 제때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만 징계를 맡겨놨다가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투수로 왔다가 떠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별로 이렇게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보수만 외치다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JTBC 강연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짤막하게 압도적인 승리의 배경 좀 들어볼까요?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국민의 의지, 이것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덧붙인다면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는 강한 신뢰를 주면서 무거운 책임을 지어줬고요. 또 일부 분석하시는 분들은 보수 야당, 그러니까 수구 야당의 해체를 명령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류 교체다 사실상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석들은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더 구체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 강한 열망과 의지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승부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내놨는데요. 예.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했느냐보다도 우선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함께 모여 살고 또 국가적 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배경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셨고 이런 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장년층의 비중이 수도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지역적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고르게 와서 사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선택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석수로 따지면 180석인데요. 5분의 3 정도인데 그런데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사실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이 근소하지만 조금 밀렸습니다. 물론 네. 열린민주당이 있긴 있었지만 네. 이 정당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표의 분산 효과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조금 분산된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영남과 강원에서는 결국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강원도에서는 지난 4년 전보다 2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대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구에서 2석을 다 잃었고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상 유지를 하지 못하고 많이 잃었는데 특히 김부겸 장관이 대구에서 낙선한 것, 또 김영춘 장관을 비롯한 굉장히 우수한 우리 당의 그 인재들이 부산에서 낙선한 것은 지역주의의 이 과제가 우리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참 숙명과도 같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뼈저린 느낌을 다시 갖게 되는데요. 예. 그분들이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밭을 계속 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열린민주당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미래한국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열린민주당은 오늘 그 손혜원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추진하는 여당의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텐데 지금 재난지원금을 먼저 보면요. 네. 여당은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달라진 점들이 있을까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혀 다른 몸은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국난을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 재난지원금은 그 여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우리 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민주당도 이번에 있었는데요. 네. 비례위성정당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선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자 이게 취지였는데 그 좋은 취지가 제도의 허점까지 보완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이 됐든 손질을 해야 될 겁니다. 선거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제 의원이 1대1이거나 최소한 2대1 정도는 돼야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다,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강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정당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민생당은 1명도 없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역구에서 자신만 살아 돌아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5석이 추가됐지만 기존 의석수에 머무르면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며 교섭단체를 목표로 세웠지만 결과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국민의당은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보름간 국토종주까지 했지만 표심을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민생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높은 투표율만큼이나 민심은 엄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후보 등 호남의 중진들 중 당선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정당 득표율도 의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3%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도 내지 못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여당 안의 정치 지형도 달라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총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내 대선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어제 대승 예고 앞에서도 자축을 자제시키던 이낙연 전 총리.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번 선거로 이 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 건 여당 내 상식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야권 1위 대선 주자였던 황교안 후보를 꺾은 데다 바쁜 일정 중에 선거 지원까지 해가며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번 총선에서 측근이 10명 가까이 당선되며 국회에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여당의 험지 대구에서 재선에 성공해 단숨에 대선으로 향하려던 김부겸 의원은 낙선으로 진로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을 받든 장을 받대로 또 모래 받든 모래 받대로. 민주당의 다음 당권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8월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두관, 5선에 성공한 송영길, 현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 홍영표, 우상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가 직접 당권에 도전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당대표에 오른 뒤 1년 만에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지도부의 공백 위기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모두 총선에서 졌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했던 총선 지도부도 오늘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각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개표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지역구인 종로를 찾아 지지자에게 낙선 인사를 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통합당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 영입한 김종인 위원장도 일단 물러났습니다.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 회견장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다시 시작하겠다는 문구가 등장했는데 당장 통합당은 다시 시작할 지도부부터 꾸려야 할 상황입니다. 당 대표 공백으로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낙선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는데 이를 이끌 사람도 마땅치 않은 겁니다. 대선 주자급으로 불리던 후보들이 줄줄이 살아 돌아오지 못해 시선이 밖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공천 갈등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통합당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홍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통합당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정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공천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 지도부가 선거를 하면서 갈팡질팡했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인데 거꾸로 당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죠. 그게 국민들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 180석을 얻은 거대 여당을 상대로 야권에서 홍 전 대표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 야당이 아마 재편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을 상대하려면 실질적인 반문연대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모든 정치 제세력을 연합하는 형태로 야권이 재편을 해야만이 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야권이 재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편 과정에서의 홍 전 대표님의 역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당분간은 대구에 계속 머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통합당으로 복귀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대구에 이제 처음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대구를 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제가 사실상 연고는 있지만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3월 16일 와서 아무런 조직도 없이 무소속으로 대구 분들의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번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TK에서는 무조건 2번 바람이 세게 불었죠. 그 와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다행히 대구 시민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바람에 당선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선의 결과는 2년 남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외친 후보들이 국회로 들어가면서 각종 개혁 이슈가 다음 대선까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법조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승리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지해온 김남국 변호사도 접전 끝에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 최강욱 당선인과 경찰 출신으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황운하 당선인도 검찰개혁을 외쳤던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검찰의 횡포에 대한 중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당은 이들이 중심이 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을 필두로 각종 개혁 이슈가 2년여 남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소수 야당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 무리한 수사를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과 드루킹 의혹을 검찰의 억지라고 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발언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올해 7월 출범할 공수처 준비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이 국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총선 결과가 공수처 출범, 특히 공수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은 여야 교섭단체 추천위원 4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명으로 된 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정부와 여당 측의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인 만큼 여야의 위성정당이 교섭단체를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 변수는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시행령에 담길 수사 인력 규모와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입니다. 법무부도 공수처 시행령 등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을 준비 중입니다. 공수처가 오는 7월 15일 업무를 개시하면 부패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를 공수처가 수사할 뿐만 아니라 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어느 지역 선관위 앞에 사전투표지가 잘게 버려져 있다. 야밤에 투표지 몰래 바꿔치기한 흔적이다. 온라인에 사진과 함께 퍼진 주장, 팩트체크 결과 역시 음모론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거군요. 네, 보수 유튜버 방송에 소개되면서 더 급속도로 퍼졌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 여주시 부근에서 선관위 건물 밖에서 파쇄된 투표용지 더미가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하고 다른 투표용지로 바꿔치기를 한 거는 아닌지 굉장히 당혹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인데, 네, 이 방금 본 영상에 나온 사진 추적을 해보니까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13일 밤 한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선관위 야경으로 보이는 사진, 또 파쇄된 종이 더미 사진도 있습니다. 이 작성자는 여주 선관위 사무실에서 나온 사전 투표지가 분쇄기로 파기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더 사진을 크게 보시면 이 잘게 쪼개진 종이 중에서 이 갈색과 또 바코드처럼 보이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관외 사전 투표지를 넣는 갈색 봉투다. 또 녹색 종이로 보이는 건 정당 투표지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 속의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여주시 선관위에 좀 물어봤습니다. 이 건물 야경 사진은 우리 위원회 건물로 보인다. 이 파쇄 쓰레기는 관공서에서는 워낙 흔한 것이라서 우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투표지 바꿔치기 의혹은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장소나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로 투표지를 파기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주시 선관위가 버린 쓰레기에 투표지처럼 보이는 게 있었다고 해도 이게 실제 우리가 쓰는 그 사전 투표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총선 전에는요, 여주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국의 모든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서 최소 2차례 이상 모의 실험을 합니다. 여주시 선관위의 경우에도 3월 중순 또 이달 6일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사전투표 점검을 했습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담긴 봉투가 잘 접수가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이런 갈색 봉투에 바코드를 실제로 붙여서 한번 접수 테스트를 해보거나, 또 개표 때 집계 현황을 적는 이런 녹색 종이, 네. 이런 녹색 종이, 이건 사전투표지와는 다른 종입니다. 네. 이 집계를
결과를 적는 이런 녹색 종이도 이렇게 직원들에게 작성 방법을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점검을 마치면 이런 것 모두 파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전 점검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바꿔치기 증거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련 음모론은 전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 20대 총선 때도 그렇고요. 19대 대선 때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주장들이 때때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특수 봉인지 또 여야 추천 선관위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전 투표용지를 취합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매번 특수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입니다. 만약에 이걸 떼어내면요, 열렸다는 뜻을 가진 이 영문 글자가 남습니다. 게다가 또 여야가 각각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이 봉인 과정을 매번 지켜보고 봉인지 위에 직접 서명도 합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비슷한 주장이 음모론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실제 민주당, 통합당이 각각 위촉한 여주시 선관위원들에게 이번에 퍼진 음모론을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가 연락을 직접 취해봤는데요. 네. 민주당 측 위원은 6년간 선거 관리를 해왔지만 투표지 바꿔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고요. 또 통합당 측의 위원도 매일 대조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직접 넣고 서명을 해서 봉인했다. 다른 이상한 징후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사상 초유의 방역 투표 현장을 담았습니다. 유권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닐 장갑 6,200만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거의 다 쓸 정도로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어제 투표일 당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투표소. 투표를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1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세정제를 이용해 손도 씻고 열이 있는지 이마의 온도도 체크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감안해 비닐 장갑을 사전에 구비해두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가 2,58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 50매 드립팩 125만 개, 즉 6,250만 장을 준비했습니다. 장갑을 끼느라 어색한 느낌도 든다거나 일회용 쓰레기가 신경 쓰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그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일회용품도 안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는 비닐 장갑들은 한데 모아 처리하게 됩니다.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비닐 장갑은 현장에서 쓰고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흘린 건지 길바닥에 놔뒹구는 비닐 장갑도 눈에 띕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치러지다 보니 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발열 체크를 한 뒤에 줄 간격을 1m로 유지하고 또 손세정제를 바르고 이런 비닐 장갑도 껴야 했고요. 거기에 마스크를 벗어서 신분 확인까지 하다 보니까 과정 자체가 복잡해서 투표를 하기까지 30분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대다수는 불편함을 이해하고 감내했지만 안 불편했어요. 거리두기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안심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성을 내는 모습도 취재 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카메라 갖다 쓰라고 알겠어? 얘기해볼 때가 아니야. 이게 뭐야 갖다가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조용히 좀 하세요. 손에 투표 인증 도장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모습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런 비닐 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도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다 보니 이런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장 찍은 걸로 그냥 올렸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서서 그냥 친구랑 같이 찍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투표소마다 외부엔 이런 기표소가 하나씩 설치돼 있었는데요. 발열 증상을 보인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 기표소입니다.
자가 격리자들은 일반 투표자들과 투표하는 시간대를 분리해두기도 했는데요. 감염을 막기 위한 갖은 노력들이 수반된 만큼 이번 총선은 사상 초유의 방역 투표였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친구, 우린 친구잖아입니다.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경기 부천 병의 차명진 후보 낙선한 뒤 오늘 당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패배 원인을 자신의 막말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이미 민주당의 공천 때부터 지고 있었다. 김종인, 박형준 입당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한마디로 나 때문에 통합당이 졌다는 근거를 대봐라라는 건데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형준아, 시민아, 우리 친구잖아. 너희들 참 매정하구나 라고도 적어서 눈길을 더 끌었습니다. 네, 형준은 박형준 선대위원장, 시민은 유시민 이사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어제 방송에서 이 두 사람이 차 후보의 잘못을 지적했는데요. 친구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차 후보 서운함을 표시한 겁니다. 친구 맞습니까? 네, 학번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차 후보와 유 이사장이 59년생입니다. 같이 서울대를 다녔고 박 위원장이 60년생이지만 빠른 연생, 1월생이라 동년배는 맞습니다. 또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10년 전에 경기도 체육대회 개막식 행사 자리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손도 잡고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친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차 후보가 쓴 글은 읽었는지 또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는데 유 이사장은 사양하겠다면서 답을 피했고요. 박 위원장은 잘 아는 사이라고만 했습니다. 혹시 학생 시절부터 연이 있었는지도 물어봤는데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선뜻 내 친구다 이런 대답은 안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뒷북 얘기도 나오지만 통합당은 오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차 후보는 여전히 입장이 그대로인가요? 예, 차 후보 여전히 사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제명 신청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통합당 당적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천기 누설. 그런데 천기 누설 후폭풍에 뒤에 물음표 붙였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쳐서 꼭 180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제 한 방송에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200석도 될 뻔했는데 그냥 희망사항으로 말해봤던 건데 역시 말 안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후회한 겁니다. 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자제하라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통합당은 당장 오만하다 하면서 공격을 했고요. 민주당도 그러지 말라고 해서 유 이사장이 사과의 뜻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서 실제 이 발언 때문에 손해본 지역이 꽤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얘기인데요.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인천, 충남 공주, 충남 보령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제일 피해 많이 본 곳은 부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합지에서 막판에 보수가 결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180석을 얻었는데 그럼 민주당의 목표는 몇 석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유 이사장의 180석 발언 없었으면 몇 석 얻었다고 보냐? 200석이냐? 이런 질문에 이 위원장 거듭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범여권 그러니까 다른 정당까지 포함한 예상치였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 유 이사장 거의 천기 누설급으로 의석수를 딱 마치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에 느낀 것 많았다면서 이제 3년 동안 해온 정치 비평 그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죠. 네, 3%. 그런데 높았던 3%의 벽 이렇게 정했습니다. 3%는 비례의석 받는 정당 득표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긴 게 여야 위성정당 2곳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까지 5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비례 후보 낸 게
35개 정당이죠. 투표용지 길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48.1cm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표 사무원들이 밤새도록 수개표를 했는데 구리 지역에서 직접 수개표했던 한 분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워낙 그 종이가 길어가지고 분류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힘듭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온라인에서도 끝나지를 않는다. 안구가 빠지는 줄 알았다. 새벽 5시 반에 개표 끝냈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다음번에 직접 해보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예. 힘들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원은 이렇게 투표용지가 길면 다음번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례의석 받은 곳이 5곳이면 3%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3% 계산해 보면요. 이번에 투표한 유권자 수 기준으로 87만 표 정도 받아야 합니다. 약 87만 표인데 이게 쉬운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 같은 곳 보면 비례정당 득표율이 0%라고 나온 곳이 세어보면 15개나 됩니다. 예. 예. 0%면은 그런데 한 표도 못 얻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확률로 그 득표를 따졌을 때 0%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0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당들 가운데 몇 개 정당 대표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0%가 아니라 0.06%다, 0.08%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3%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냐 물어봤더니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가능하길 바라면서 했다. 다 계획이 있었다. 계획대로 그대로 했는데 꼼수정당, 여야 양당이 꼼수정당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얘기도 했습니다. 그냥 남 탓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정당 배려라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깨진 걸 지적하는 걸로도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